섭충이 왜 멸종했을까?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인류의 잘못으로 생긴 멸종 유럽 근대사와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신재생 에너지 확보율이 전 세계 꼴등입니다. 그거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수학이란 걸 없이 과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강연은 특별히 북토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관서가와 그리고 다산북스가 함께하는 북토크인데요. 이정모 관장님의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관장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과 패널을 맡은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의 장태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게스트로 오신 패널로 오신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소개하시겠어요? 네. 저는 플라톤 아카데미 연구원 구효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손님이신 그리고 발언자이신 이정모 관장님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모 관장님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조용필 씨 다들 아실 거예요. 조용필 씨의 별명이 가왕이잖아요. 근데 조용필 씨 본인은 가왕이라는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별명을 제일 좋아하느냐라고 했더니 영원한 오빠라는 별명이 제일 좋대요. 그분도 이제 굉장히 많은 팬들이 계시고 나이가 들어도 오빠라고 불러주시니까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이정모 관장님께 제가 그래도 붙여드리고 싶은 별명이 영원한 과학관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정모 관장님이 굉장히 많은 과학관의 관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과학관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셨기 때문에 정말 평생 과학관장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정모 관장님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시고 생화학과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독일 본 대학교에서 유기화학으로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안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관장 생활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서울시립과학관장, 그다음에 국립과천과학관장, 그리고 지금은 펭귄 각종과학관장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관장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을 통해서였는데요. 여기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책의 표지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관장님 뵈면 꼭 뜀틀 잘하시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정모 관장님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전부터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시고요. 특히 이제 과학관에 가셨던 분들이라면 관장님 만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장이신데도 나와서 도슨트도 해주시고 그러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과학관으로 온 엉뚱한 질문들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북토크 주제인 찬란한 멸종, 가장 최근에는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라는 책을 또 출판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저술 활동을 하시는 국내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또 어떤 분은 과학 스토리텔러라고 소개를 드리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에게는 영원한 과학관장님이신 이정모 관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소개가 너무 길었죠? 감사합니다. 영원한 과학관장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제가 벌써 영원한 과학관장 이렇게 멋진 말 생각 못하고 그냥 각종 과학관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구립, 시립, 국립 과학관장을 했다고 해서요. 너무 좋더라고요. 관장이란 불름도 좋고 사람들도 이제 편하게 다 한 거잖아요. 이렇게 다 양성 모음으로 부를 수 있어서 니은과 이응도 다 이렇게 유성음이잖아요. 유성으로 부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제가 2023년 2월에 퇴임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당신을 관장이라고 잘 불렀는데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겠다 해서 제 집필실 이름을 펭귄 각종 과학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펭귄이라는 이름은 이제 딸들이 붙여준 거예요. 아빠 별명이 어릴 때도 펭귄이었잖아. 그러니까 펭귄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뭐지?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의 그 표지의 그 배 똥똥한 모습 있잖아요. 아마 그게 좀 펭귄과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별명이 생긴 건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또 비짝 말랐었거든요. 그냥 귀여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펭귄이라고 불렀던 것 같고. 근데 각종 과학관들 딸이 붙여준 거예요. 근데 각종 과학관 했잖아. 각종 과학관이면 좋겠어. 근데 펭귄이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펭귄 각종 과학관 했는데 설명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입장료 얼마예요? 왜 홈페이지는 없어요? 어떤 교육이 있어요? 그러는데요. 과학관 아닙니다. 굳이 찾아오실 필요 없고요. 제 그냥 집필실일 뿐입니다. 작은 도서관, 제 과학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요즘 말로 성공한 덕후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성공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잖아요. 근데 뭐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존하는 덕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공룡을 좋아하시고 아마도 어렸을 때도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 공룡을 좋아하셨던 분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더군다나 생화학 전공자로서 살고 계시니까 성공한 덕후가 아니실까 싶기도 해요. 언제부터 과학을 좋아하시고 언제부터 공룡을 좋아하시고 하셨는지. 전 이제 공룡을 좋아해요. 정말로 좋아해요. 심지어 저는 보통 공룡 티셔츠 많이 입고 다니는데 아내가 어디 갈 때 내 공룡 티셔츠 입으면 창피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아내 몰래 양말을 공룡 양말을 신고 왔어요. 이렇게 무한하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공룡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좀 편해요. 제가 이제는 뭐 공룡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룡 되게 나중에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과학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제 공룡도 그러면은 박사과정 들어가셔도 좋아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거기 하면서 그 전까지 공룡을 본 적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 자연사박물관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화여대 안에 자그맣게 있긴 했지만 거기에 뭐 공룡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유학 가서 보서 너무 커다랗고 괴상하게 생겼고 이거 뭐 지금 없다는 동물이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다 이런 거 좋아하다가 이거 과학은 어릴 때 관심 가져야 돼. 나중에 소용 없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으신 다음에도요. 과학에 얼마나 관심 가지셨어요. 관장님이 이제 소개해 주시는 과학 이야기를 보면은 한 가지 그 재미있는 게 수학이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학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관장님이 하신 생화학, 어쨌든 화학이 일부니까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화학 공식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학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관장님이 연구하시는 분야들은 생물에 관한 게 더 많거든요. 그리고 박사과정에서도 동물과 식물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학하고 관계가 없는 분야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다 빼고 과학을 재밌게 설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춘천에 뭐 한림대 근처다. 그걸 다른 사람들 친척들 오면 그 사람들 다 투어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태국말로 막 설명하고 있다. 그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리 어려워도 어릴 때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배운 언어, 자연어로 되어 있는데 과학은 수학이라고 하는 비자연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외국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지 M1 곱하기 M2. 이게 뭘까요? 만류력의 법칙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게요. 어떤 서로 닮았던 게 힘이 있는데 이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공식 하나 갖고 우리는 달에도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말로, 이게 뭐야, 왜 싸우자는 거야? 왜 말로 안 풀고 이렇게 해놨어? 그 말로 풀면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만류력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사과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고 금발에 백인이 하나 딱 있습니다. 금발의 백인은 다 누구예요? 아이작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과 사과나무에서 우리는 이 얘기가 바로 만류력 발현이야. 그런데 거기 뭘 쳐다봐도 만류력이 없어요. 또 있어 목욕탕에 어떤 남자가 빨갛고 튀어나와요. 또 유레카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력의 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작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면 수학이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해요? 과학은 없고 과학자의 일화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자꾸 이제 이걸 하자. 너 지금부터 수학 공부해.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학이란 걸 없이 과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거간꾼이라고 생각해요. 생화학도 마찬가지로 생화학을 하면서 수학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생화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과학의 언어거든요. 과학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생물학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도 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것은 수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과학자의 언어가 있잖아요. 수학이라고 하는 과학자 언어를 쓰고 있고 대중들은 자연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비자연어를 쓰는 과학자와 자연어를 쓰는 일반 시민들이 마주치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가 거간꾼 내지 통역사가 필요한 거죠. 최초로 거의 최초 완전 최초는 아닌데 거의 최초로 쓰셨던 책이 제목이 달력과 권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부터 관장님의 이력이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거의 최초가 아니라 최초입니다. 예, 여기 아니요, 달력과 권력이 이게 유학생 학생 때 쓴 책이에요. 학생 때 달력과 권력을 썼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지오란 잡지에서 새천년 맞이 퀴즈 10개의 퀴즈가 나온 거예요. 10개를 다 맞추면 30명한테 노트북을 준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30명한테 준다. 근데 1번 문제가 뭐냐면 지난 천년에, 그러니까 천년이 모두 며칠이었는가? 그러니까 10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가 모두 며칠인가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1000 곱하기 365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잖아요. 그건 36만 5,250일이냐? 그럴 리는 없잖아요. 윤년의 규칙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4로 나눠지면 윤년이잖아요. 근데 100으로 나눠진 해는 윤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1100, 1300, 1500 이런 거는. 예. 근데 1600, 또 400으로 나눠지면 또 윤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이 윤년이었을까요? 윤년이 아니었을까요? 2000년은 4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윤년 같아요. 근데 100으로 나눠지잖아요. 윤년이 아니에요. 하지만 400으로 나눠지니까 윤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은 400년에 한 번 오는 윤년이에요. 4년에 한 번 윤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이걸 크게 다룰 수 있을 한데 전 세계 어떤 어른도 다루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4년에 한 번은 윤년 아니냐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윤년의 규칙이 생긴 게 1582년이에요. 16세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중세사를 알아야 돼요. 유럽 중세사와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생각해 독일에 이런 답을 맞힌 사람이 30명이나 있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노트북은 무조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교수님도 노트북이 없을 테니까 이 노트북만 있으면 나 금방 박사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나머지 문제는 뭐 시시한 문제였어요. 이걸 딱 했는데 나중에 제일 다음 달에 보니까 제일 뒷페이지에 이제 당첨자 이름만 보잖아요. 거기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재수가 없구나. 이런 것도 안 되네.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답이 열흘이나 틀렸어요. 도대체 내가 왜 열흘을 틀렸지? 난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열흘을 찾아서 떠납니다. 계속. 그러니까 독일의 종력 정말 훌륭한 도서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찾고 거기에 사서들은 왜 쟤는 계속 달력에 관한 책을 찾아보지? 난 얘기하고 계속 딴 책 권해주고 심지어 내가 읽지 못하는 이렇게 장미꽃 형태의 책이 있으면 그걸 타자를 쳐준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이 한 권이 딱 마련이 된 거죠. 저는 그 책이 제일 좋은 책이에요. 내 인생의 첫 번째 책이고 내 인생을 다시 바꾼 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공부를 한 9개월이나 썼던 책이고 그러면서 그것도 운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때 그 퀴즈를 보지 않았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게 됐을까? 그 퀴즈를 받기 때문에 책을 쓰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딴 길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인생 약간 운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주변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했던 것 같고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죠. 각 나라에 독일의 여러 나라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자기네 달력 특이한 달력 설명해주고 내가 끝까지 이해 못한 달력이 인도네시아 달력이에요. 찬란한 멸종을 사실 읽으면서 찬란한 멸종이라는 제목에 대해서도 독자분들이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 한번 물음표를 책을 다 읽으신 뒤에 한번 던져보시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지 아니면 또 멸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꽂히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멸종이라는 제목은 사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제목은 되게 밋밋한 거였는데 출판사 마케터 스님께서 이걸 찬란한 멸종에 관한 책이네, 찬란한 멸종이라는 제목을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인데 딱 꽂혔던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멸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우리 역사를 왜 배울까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배워서 우쭐우쭐 하려고 배운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역사책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는 다 망한 나라예요. 비잔틴 망했죠. 로마 망했죠. 당나라, 수나라, 한나라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다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를 배우는 겁니다. 그 나라가 왜 망했지를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 옛날 역사책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의 망한 걸, 멸망을 배우는 거죠. 역사책에 등장한 나라들은 다 멸망한 나라잖아요. 자연사 박물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연사 박물관에 보면 기본적으로 현생 생물 빼놓고는 그저 끝에만 잠깐이거든요. 대부분의 생물은 뭐냐면 다 멸종한 생물들입니다. 멸종을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할까요? 멸종을 배우기 위해서요. 아니 3학년 동안 고생대 바다에 바글바글 됐던 삼엽충이 왜 멸종했을까? 아니 1억 6천만 년 동안 육상을 지배했던 중생대의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그들의 멸종에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더 지속 가능할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 거고 자연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의 핵심은 역사의 핵심은 한 국가의 멸망이라면 자연사의 핵심은 한 종의 멸종인 거예요. 생명체에. 자,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멸종이라는데 이제는 그 전에 자연사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연사 박물관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저랬거든. 도슨트를 매일 한 번씩 딱 나가면서 제가 관장인데 한번 같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점점점 사람들 많아지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또 하다 보니까 내가 알았어요. 그 자연사 박물관 멸종 박물관이구나. 그래서 이제 멸종이라는 것들이 전체 이제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멸종이란 말고 난 멸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져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멸종 딱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멸종은 되게 자연사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사라져줘야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꽉 차 있어요. 새로운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박사학위 받고서 있는 사람이 교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교수님이 나가주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가야 그 자리에 비어서 또 가는 거잖아요. 멸종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연사에서 보면 지금까지 지구에 등장했던 생명의 90%는 흔히 아니죠.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경멸종이라 그래요. 백그라운드 익스팅션입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카페 가면 항상 음악이 틀어져 있죠. 근데 그 음악이 배경 음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음악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 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 음악이 없는 공간은 되게 썰렁하고 불안한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배경 음악 속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생명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들도 특별한 사건이 생기지 않지만 누구는 사라지고 누구는 사라진 공간이 생겨나갑니다.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그래요. 기업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 사람들 나가요. 아니 이렇게 좋은 직장에 이렇게 들어오기 힘든데 왜 나가? 아니 나갈 이유가 충분해요. 각자 자기 인생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 하나 또 채워 나가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는 여기서 적당히 성장하고 나가고 남색 오고 적당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멸종인데 자연계에서 생명체의 90%는 배경멸종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나머지 10%는 그 대멸종으로 사라집니다. 대멸종이 어떤 거냐면 기업 같은 경우 치면 정리해고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다 문제가 없었어요. 배경물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업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구조조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리해고를 되잖아요. 갑자기 사람을 왕창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연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연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기후가 확 바뀌어버려요. 기후가 확 바뀌니까 그 기후에 적절하게 적응했던 생명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5% 이상의 종의 생명들이 다양한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식물뿐만 식물, 미생물, 동물, 곤충 다 고글고서 한 75% 이상이 100만 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싹 사라지는 걸 대멸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5차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라진 생명들도 자기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운석이 부딪히든지 대륙이 이동하든지 화산이 터져서 엄청난 피해를 줬던 거죠. 누구에게도 자기 생명이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않았던 거죠. 백약멸종은 자기 수명도 다 이뤘어요. 종에. 근데 대멸종 때 자기 수명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자기 어쩔 수 없었던 멸종이었어요. 누구에게 다른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난 이런 멸종들은 찬란한 멸종이다. 그러니까 오늘 역사를 자연사를 되게 풍성하게 만들었던 멸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1950년부터 시작된 6번째 대멸종, 그걸 인류세라고 합니다. 인류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 원인이 인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1950년부터 시작된 인류세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잘못으로 생긴 멸종 과정인 거예요. 갑자기 많은 동물의 서식지도 급격하게 없애버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우리가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화석 연료를 막 쓰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급격하게 높여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생명체들이 이거 몇백 년은 안 남고선 사라지겠냐는 위협을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에서는 처음이에요. 자연이 원인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바꾸면서 기후를 바꾸면서 생긴 첫 번째 멸종인 거예요. 근데 자기만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최소한 75% 이상의 다른 종들을 한꺼번에 살고 나갈 겁니다. 이건 절대 찬란하다 할 수가 없죠. 완전 외계인이 남쪽에 와서 보다면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이게 멍청한 생명체가 있어? 왜 자기만 사라지지 않고 모든 생명체들 다 사라지게 하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찬란한 멸종이라는 이름을 비친 이유는 우리도 찬란하게 멸종하자. 좀 더 버티면 돼. 이 환경을 바꿔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이 있는데 왜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찬란하게 멸종하자. 그걸 좀 반어법적으로 우린 찬란하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찬란할 수 있잖아. 찬란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서 나 책 다 읽었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머릿말이 저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혹시 우리가 그냥 한 각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의식주에 다 있습니다. 의식주에. 일단 옷만 해볼게요.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0%는 옷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 생깁니다.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옷과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왜 헌옷, 신발 버린 게 전 세계가 자기네 그 멀쩡한 헌옷들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옷 조금 사야 된다. 그거 개인이 할 수 있는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요. 근데 옷 조금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사는데 한 번 입은 거 되게 오래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식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단백질 많이 필요하잖아요. 단백질 원서 두부, 콩 정말 괜찮아요. 지구에 흔적이 아무것도 안 줘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양식 어류. 자연산은 좀 이산화탄소 발생 많이 해요. 멀리서 잡아야 되니까. 양식 어류가 지구의 환경이 좋아요. 값도 싸고 좋습니다. 맛도 구분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돼지까지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소로 가면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양,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와 양고기만 좀 적게 먹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는 누가 사줄 때만 먹자. 근데 소고기 사주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소고기 사주는 사람 없어요. 저 공무원 그만두고 나니까요. 이거 소고기 사주는 없어요. 되돌이켜 보니까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주는 건 돼지고기까지구나.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다 뭔가 바라는 게 있었어. 근데 뭐 그것도 의식도 그때 도는 거고. 집이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LED 등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냉장고, 오래된 에어컨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자동차도 이왕이면 전기차로 바꾸시고요. 그 큰 도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국가별로 치면 신재생 에너지 확보율이 전 세계 꼴등입니다. 놀랍게도 꼴등이에요. 근데 지방 자치단체로 보면 전 세계 1등인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신안군이에요. 천사의 섬 신안군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신재생 발전 되게 많이 하고 그 주민들에게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2035년인가 되면요. 풍력 발전이 시작하면서 꽤 큰 돈이 개인에게 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필요한 전기의 250%를 신재생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 판매를 못할 뿐이에요. 사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준비가 됐어요. 기술도 있고 돈도 있어요. 뭐가 없냐? 정책과 법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빨리 쫓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경제의 52%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출하지 못하면 망하는 나라예요. 근데 앞으로 경제 이제는 이게 수출하는 목표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2025년이 되면 전기 에너지만 합시다. 자동차 이런 거 빼고 전기 생산에서 그 내년 말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착한 나라들이 쓰는 예쁜 에너지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표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경제 활동이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직장을 위해서라도 기후 극단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직장을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은 되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6번째 멸종을 찬란하게 만든다라는 거니까요. 중요한 이야기인 건 틀림없고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권장님께서 5번의 멸종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뭐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 어떤 때는 뭐 공룡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삼엽충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화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들려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앞두고 있을 그리고 가능한 한 늦어지기를 바라는 이 6번째 대멸종을 앞두고 이전의 5번의 멸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대멸종과 6번째 대멸종은 다르죠. 근데 5번째 대멸종을 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 급격한 기후 변화였어요. 백악기의 공룡 멸종 말씀. 그렇죠. 아니 백악기의 그 멸종은 좀 비교적 빨랐죠. 갑자기 지름 10km, 10km면 10,000m잖아요.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겁니다. 한라산 높이가 1947m예요.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 5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돌덩어리가 시속 7만 킬로미터로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쾅 충돌했어요. 그때 그 충격으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났겠죠. 그 다음에 단 30분 안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공룡들은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충격으로 전 세계에서 지진이 나고 지진의 여파로 화산이 막 터지는 거예요. 화산 터진 것 같아요. 햇빛 가리죠. 햇빛 가리면 춥고 식물 강합성하지 못하고 햇빛 다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화산 터면서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쏟아지면서 산성비가 내리고 산성비 되니까 뭐 토양도 산성화되고 해양도 산성화되고 나중에 또 이산화탄소 또 갑자기 온실가스니까 갑자기 또 지구는 더워지고 추웠다 더웠다 이러면 반복하면서 거기 살던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들은 싹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공룡 시대에도 이 포유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룡과 포유류는 동시에 등장해요. 한 새끼에서 한 조성에서 한 새끼는 공룡이 조성이 되고 다른 새끼는 포유류의 조성이 된 거죠. 공룡은 몸집을 키웠고 포유류는 주먹만한 크기로 야행성을 살았어요. 잠자는 공룡 발바닥에 훑어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공룡이 사라지고 나니까 무주공산되니까 자기 몸을 점점 키워줘서 메모도 이런 거 막 대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30만 년 전에는 드디어 70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등장하고 30만 년쯤 전에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럼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38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인류가 해놓은 일은 정말로 많은 거예요. 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없었으면 그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지어준 겁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그 어떤 꽃도 예뻐 본 적이 없어요. 꽃이 거저 이쁜가요? 우리가 꽃한테 가야죠. 야, 너 참 이쁘네. 우리가 고백을 해줘야 이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류가 사라진다고 해봐요. 어떤 동물과 식물도 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꽃도 예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을 위해서도 지구를 위해서도 우주를 위해서도 좀 더 버텨내야죠.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최고 포식자 대멸종 통과하지 못해. 생물량이 제일 많아도 통과하지 못해. 우리는 정말 그 훌륭한 생명체인데 근데 이 훌륭함 때문에 이 대멸종 시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최고 포식자라도 생물량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최대한 방법이 뭐냐면 이 대멸종을 뒤로
늦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대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대륙은 되게 몇 억 년이니까 뭐 억 년 단위로 바뀌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운석이 부딪혀 이것까지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운석들을 우리가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십 센치만 되는 것도 그냥 다 금방금방 알아내잖아요. 지구를 뭐 박살낼 만한 것들이면 기후를 바꿀 거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부실지 다 연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딱 유일하게 하나가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라면 방법이 없죠. 근데 이거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았어요. 야,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화석 연료가 쓰면 쓸수록 다시 고생대 시대의 더운 기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명확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뭐예요?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는 겁니다. 석탄은 쓰지 않을 방법이 너무 좋아요. 석유는 약간 복잡해요. 석유를 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이거 할 수 있지만 석유 없으면 이거 플라스틱 못 만들잖아요. 안경, 옷, 뭐, 패드 이런 거 다 쓰잖아요. 나머지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 안 쓰면 방법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바람과 햇빛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끝장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겠냐. 답을 알고 있는데 고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란한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확신에서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에게 겁주지 말자. 그래서 겁주잖아요. 겁먹잖아요. 그 배신합니다. 포기해버려. 안 되는구나. 이판사판 마음대로 살자. 근데 우리 겁먹지 말고 우리는 과학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좀만 노력하자. 사람들에게 모아나가야, 이제 희망을 갖고 모아나가야지 겁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답을 조금씩 찾아가게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과학관과 자연사 박물관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없냐면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관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만 있으면요, 답은 널려 있어요. 인공지능 물어봤으면 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려면 어떻게 돼요? 누굴 만나든지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들을 과학관과 과학 강연장과 자연사박물관과 어쨌든 TV 프로 앞에서 모이게 해서 질문을 생기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건강하니까 좀 곳곳에 다니면서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질문을 하게 하고 싶다. 요즘 사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답은 AI가 찾아줄 테니까,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지관서가 12월 입문 강연 다산북수와 함께하는 이정모 관장님의 찬란한 멸종 북토크를 진행해 봤는데요.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유익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지관서가 12월 입문 강연 이정모 관장님과의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정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